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비 한 4-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냥 3배가 오른다 하면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지난 패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코인은 무조건 따라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는 시점 자체가 엄연히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하고요.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는 보통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고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불장을 시작하기 하고 난 한 1개월에서 2개월 뒤 사이 요 정도의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고점 영역대에서 완전히 멀어진 시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9만 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전고점 영역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가서 전고점의 요 지지를 확인하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요 정도 시점부터가 전고점 완전 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 11월 초 기준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원래 추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좋았던 코인들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코인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죠. 네, 솔라나가 여전히 뭐 지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뒤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살아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전고점에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솔라나보다는 좀 트렌드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도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코인의 이 주도와 함께 민코인이 여전히 또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모두 비트코인에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암호화폐 그 시장 전체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기본이 되고,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의 이 추세 추종을 통해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는 레버리지 포지션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신 뒤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코인을 따라잡는 건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뭐 그게 꼭 위험한 건 아닌데, 알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4월에 한번 64,000달러 정도를 찍고 11월에 69,000달러를 찍으면서 쌍봉, 그러니까 더블탑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도지코인은 첫 번째 탑에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는 69,000달러를 11월에 찍을 때도 못 올라갔어요. 그대로 사이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언제가 고점일지 또는 언제 사이클이 끝날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이번 사이클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 솔라나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4월보다 오히려 11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배 이상, 3, 4배 정도 올랐을 정도로 앞에 탑보단 뒤에 탑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뭐 민코인도 사고, 민코인 중에서도 강아지 코인도 사고, 고양이 코인도 사고, 그 다음 뭐 AI 코인도 사고, 그 다음 실물 기반 코인, RWA라고 하죠. 이런 코인도 사고, 뭐 솔라나나 뭐 또는 바이낸스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코인들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20개, 그 정도의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좀 사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코인들마다 어디가 고점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 그래도 충분한 게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이 비트코인의 3배였습니다. 여기에는 다 사라진 코인들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코인들은 그냥 평균으로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알트코인은 평균으로 승부해도 충분하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 각 코인마다 고점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산 가격 대비 어느 정도 그냥 목표가를 좀 정해두고 그 가격에 가까워질 때마다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뭐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 하다가는 수익률이 역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조금씩 덜어내라 하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매입한 가격에서 3배 정도 잡으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겠고, 그다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한 5배 정도? 요 정도 잡으면은 뭐 3배에서 5배 사이. 요 정도가 뭐 충분한 수익률이지 않을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주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미 3배 이상 나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가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산 가격 바로 위에서 그냥 미련 없이 파십시오. 그럼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다시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보너스의 개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거기서 수익률을 더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요리로 치면 MSG 같은 그런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요걸로 인생 바꾸려고 하다가는 인생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큰 변동성과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이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전체의 그냥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비트코인에 두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알트코인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가치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인지도,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차이, 그동안 투자되었던 매입 비용 등등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이 그냥 이 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가치의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변동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성장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결국은 기관들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스테이킹 이자가 빠져있는 상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은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불장을 찍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 이후 한두 달 지난 시점,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요. 원래도 지난 사이클도 그랬어요. 지난 사이클도 지금 시점에서 이더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오히려 연말 넘어가서 1월, 2월 되면서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올랐죠. 아마 올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띠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인가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비트가 가면은 이더가 비트보다 뭐 그렇게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는 어떤 알트코인을 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알트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냥 다 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가님은 투자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다 똑같은 비율로 사는 겁니다. 알트코인 1위라고 하면 이더리움이겠죠? 2위라고 하면 BNB랑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를 그냥 같은 금액으로 10등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1억 있으면 1,000만 원씩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율은 이건 좀 이제 골치 아프긴 한데 시가총액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그 전체 10개 코인 중에 30%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더리움은 3천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에 근거해서 그 비중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하면은 그냥 1,000만 원씩 10개를 사버리면 가장 쉽겠죠. 상승률을 보이는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비 한 4-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냥 3배가 오른다 하면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지난 패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작가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뭐 저는 특정 코인을 지목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번 사이클은 그냥 전반적으로 민코인이 좀 강세일 것이다. 원래도 강세였는데 이번에 지금 도지가 또 항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민코인 강세가 아마 이번 사이클 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난 사이클의 경우 민코인들이 조금 원래 비트코인이 끝까지 사이클 유지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사이클이 좀 먼저 끝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민코인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라. 여러 알트코인들을 골고루 담는 게 그래서 전체의 평균으로 승부하는 게 가장 좋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좀 팔아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저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공격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비중을 50%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분이라면은 비트코인 뭐 100%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도 분명히 비트코인 사이클의 이 편승에서 수익률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는다면 알트코인도 함께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알트코인을 가져가면 괜찮겠죠. 비트맥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철학이 다른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근본적인 그 가치는 거의 비트코인에게만 있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장은 그것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장은 가치보다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심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심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결국 비트가 가면 알트는 간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절대적 패턴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미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도 써놨지만 한 번 반복됐고 2번 반복됐고 3번 반복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4번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 책을 쓴 1년도 더 전 시점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적어놨죠.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이번 사이클의 진행 속도는 이전 2개의 사이클의 평균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그럼 모든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 원유,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오르면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함께 증가합니다. 금도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채굴의 비용을 더 써도 아깝지 않죠? 채굴자가 채굴량을 늘립니다. 원유? 지금도 채굴 비용 굉장히 싸요. 얘는 일부러 감산을 하고 있죠. 가격이 오르면은 바로 공급량 늘려버립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불장이 되면은 부동산 개발 호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오르면은 바로 유상증자 때려버리죠. 모든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함께 증가하면서 스스로 거품을 제거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때 스스로 거품 제거를 못해요. 오히려 공급량이 절반이 되면서 거품을 더 키워버려요. 그 다음에 딱 10분마다 정해진 수량이 무조건 생산이 되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전혀 스스로 공급을 통제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늘려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무서울 정도로 거품이 붙습니다. 스스로 거품을 꺼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품이 차오르다 그냥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거품이 맥시멈으로 껴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거품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반대로 엄청난 폭락이 오는 거죠. 이거를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 역학에 강력한 충격을 발생시키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3년 상승, 1년 거품 꺼지면서 대폭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변수는 무엇이 있나요? 네,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뭐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어쨌든 4.1%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갑자기 또 4.4%, 4.5%로 가버리면은 금세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년에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계속 유지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중립금리 한 3.5% 수준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한 4% 수준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확장을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이러한 좀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100%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전쟁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이란 중동 쪽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도 보셨겠지만 그 일이 발생한 그 시점에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조금만 지나면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이건 이미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거고 비트코인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로 한 달만 지나도 그 발생한 시점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점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초기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후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된 이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었던 점도 있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출연에서 내년 상반기 기관 자금 유입을 예측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미 지금 기관 자금 유입이 굉장히 급증을 해서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미 2월, 3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죠. 그 시점의 유입량을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능가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당시 기록했던 하루 최대 유입량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물 ETF로 2차 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이 되면 3차 붐, 4차 붐이 예상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블랙록조차도 아직 본인들의 그 추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어요. 이게 지금 12월이나 내년 1, 2월 정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이런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실사를 거쳐야 되고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SEC로부터 거래 가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기간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출시됐잖아요. 그럼 12개월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이죠. 그리고 18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7월. 그러니까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유입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4억 달러, 2억 8천억 달러 이렇게 샀는데 얘네들이 굴리고 있는 자금이 4조 달러예요. 골드만삭스. 4조 달러 대비 4억 달러면 0.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0.1%도 아닌가요? 0.01%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자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도 현물 ETF도 80% 이상이 개인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 이제 시사기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 붐, 4차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금 ETF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시총이 낮아서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ETF 쪽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비트코인
1위 ETF인 IBIT, 블랙록의 ETF죠? 가 금 ETF 2위인 IAU를 넘겼습니다. 시가총액을. 그 다음에 금 1위 ETF인 GLD의 한 절반 수준까지 왔는데 올해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10개월 동안 과거 금 ETF가 출시되었을 때 5년치 유입량을 능가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하면 거의 6년치 유입량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가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년에 실사기간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시장 대비 여전히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할당량은 0.1%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통 기관들은 1에서 3% 정도 포트폴리오 할당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할당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자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금 ETF는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금 ETF로부터의 그 이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꼭 그 금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금과도 주식과도 채권과도 이 가격 움직임의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비트코인이 딱 생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추가하면은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이런 자산이 생기면 넣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자산.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주식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상품 자산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가서는 부동산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예금 적금 시장에 있던 머니마켓에 있던 자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0.1% 수준에 불과한 이 비트코인의 전체 자산 시장 대비 비중이 향후 20-30년 내에 저는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낮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자산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과는 무엇이 다르냐? 주식은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자산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오로지 구매력 저장수단 하나뿐이에요. 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주식과 다르죠. 그러면 금과 비교하면 둘 다 구매력 저장수단이니까 통화에 대한 해치 수단이니까 똑같겠네? 근데 금은 물리적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로 인해 또 특성이 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용가치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용가치라고 하는 게 구매력 저장수단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성이 달라버리고 모든 자산들과 특성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 독특한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의 상관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아파트 한 채와 비슷한 가치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점점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웬만한 지방의 빌라 가격은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머지않아 이번 사이클 내에 뭐 서울의 뭐 빌라 가격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사이클이 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사이클이 되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사이클이 되면 웬만한 빌딩 가격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허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에 한번 보세요. 그게 현실화 되어갈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뭐 저도 사실 비트코인 투자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걸로 뭐 은퇴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도 제가 바로 어제도 들었는데 이미 그 회사를 관둬도 되는 자산이 모였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표는 굳이 안 내고 있는데 이미 뭐 실질적으로 사표 내도 전혀 상관없는 그게 바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으로 뭐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얘기였고 앞으로는 이게 대중화될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은퇴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한계를 잘 지켜나간다면 또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사이클 투자를 해나간다면 비트코인 개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은퇴의 시기는 앞당겨지겠죠. 은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비트코인 개수를 알려주신다면요? 그거는 본인이 은퇴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20년 후라면 저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무려 1년 가까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